전문가는 아니고요. 누구시죠? 수원고에서 통역사회에 담당하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오민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있을까요? 모신 이유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매점 매석 때문에 선생님이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매점이 뭔가요? 매점. 매점. 물건을 혹은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물건이나 서비스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 모으고 이제 시장에 있는 것들을 계속 긁어 모으는 거죠. 매점. 매점. 샀어요. 그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매석은 뭔가요? 파는 것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걸 아끼면 시장에 필요한 양보다 뭐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 모으고 그다음에 팔지 않으면 시장에 그것들이 고갈되는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가 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경우에 오펙이 석유 생산량을 조절을 해서 석유의 가격을 조절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인공이 허생이 왜 물건을 산 다음에 팔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이제 제공되고 역생단을 보면은 안성에서 이제 과일을 매점에서 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주도에서 말총을 매점에서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 과일이 많이 이제 유통되던 그런 곳에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매점 매석을 하면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이 정도 팔고 있지 어느 정도 이 기간 동안 팔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 있는 어떤 공급되는 과일의 양 혹은 말총의 어떤 그 수량이 고갈될 거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똑똑하다고 보죠. 근데 2배를 주고 산 거를 10배를 받고 팔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소설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교실에 모든 친구들이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점심 급식이 잘못됐어. 잘못되면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럴 텐데 교실에 휴지가 없다. 휴지가 없다. 휴지를 매점했다. 그러면 이제 휴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석을 하는 거야. 그렇지. 팔지 않아. 그게 이제 굉장히 급하면 급할수록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밥이 없으면 힘들고 김치 없으면 힘든데 뭐 그럴수록 혹은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부족한데 백신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 전에 마스크 값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갔던 4,000원,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과점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 연관돼가지고 같이 나오던데 독과점이랑 이거랑 같이 또 연결할 수가 있나요? 독과점.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물건을 매점 매석해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시장의 가격을 그 물건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건 독과점하고 연결되어 있죠. 독점은 한 개의 기업 혹은 뭐 한 명의 개인이 그 시장에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뭐 과점 같은 경우에는 몇몇의 소수의 기업이 혹은 몇몇의 개인이 그 시장을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공급을 휘두를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뭐 라면, 그다음에 뭐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회사들 혹은 여러분 잘 쓰는 뭐 통신사, SK텔레콤, KT, LG텔레콤 그런 어떤 통신사들 뭐 요즘에 알뜰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기업이 이제 통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핸드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하나를 독과점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현재 지금 SK텔레콤 그 가치를 보면은 몇십조, 몇백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통신사가 예를 들면 독점이나 과점을 하려면 그 통신사들의 어떤 가치를 다 합쳐야 되니까 저렴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통신사를 독점하고 싶다. 아니면 뭐 석유 시장을 독점하고 싶다. 그럼 거의 뭐 몇백조 단위가 필요해요. 몇백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백조,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절반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근데 이게 물건이나 서비스마다 좀 달라서 예를 들면 뭐 휴지를 뭐 생수 시장을 생수를 독점하고 싶다, 마스크 시장을 독점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적게. 근데 소설 속에서는 지금 우리 허생이 굉장히 작은 지금 이게 희한히 제한적이구나. 허생은 지금 얼마였더라?
7억, 처음에 7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7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그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걸 마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경제학자적으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있잖아요. 아니 뭐 공부하시니까. 우리나라 삼성도 처음에 이제 CJ 제일 뭐 이런 쪽에 그 처음에 이제 뭐 라디오도 팔고 뭐 TV도 팔고 했지만 맨 처음 시작한 거는 설탕을 가공해서 이제 젤즈랑? 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를 뒤져보면 롯데나 이런 어떤 대기업들,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뭐 지금도 현대는 뭐 자동차도 만들지만 뭐 건설도 하고 뭐 예전에는 뭐 핸드폰도 만들었어요. 걸리버라는 뭐 핸드폰도 만들고 기억납니다. 네, 그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매점 매석을 지금 허생산을 보면 처음부터 이제 7억 해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난 부를 누른 게 아니라 그게 100배의 부를 만들 수 있게 된 계기가 이제 안성에 가서 과일로 그러니까 매점 매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를 늘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1만 양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오래 보관하기 힘들고 예를 들면은 그 매점 매석을 하면 그 과일은 1년짜리 농사를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매점 매석을 하면 1년 동안 다른 데서 과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관할 수 말총도 때문에. 마찬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무역이 지금처럼 활발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말총은 제주도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제주도 말꼬리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 당시 다 갓을 이렇게 해야만 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고 그만큼 보면 조선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네요.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다. 화폐 경제는 어땠나요? 화폐 경제는 당시에? 화폐 경제.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아니고 이 당시는 화폐 경제가 지금처럼 막 물론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화폐가 막 엄청나게 유통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유통되고 이런 시기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뭐 지금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 돈을 안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핸드폰에서 페이를 쓰고 아예 돈을 갖고 다니질 않으니까 그 정도인데 뭐 신용만 가지고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이제 돈이 막 중국이 많이 유통이 됐던 거에 비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화폐가 이게 뭐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었다. 그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또 중요했다. 그럼 경제적이나 이렇게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매점 매석이나 독과점 이런 거 뭐 돈도 풀릴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허생이 나중에 단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에서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장사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점이 있나 봅니다. 뭘까요? 그럼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선량한 그러니까 허생이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의 집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던 선비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 매점 매석을 하는 와중에 과일을 비싸게 사야만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말총을 비싸게 사야만 했던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쓸데없는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전체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손실이 큰 거죠. 그러니까 허생에게 그 경제적 손실이 몰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점 금지법이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나치게 한 분야에 있어서 세력이 뭐 이렇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정부가 판단을 해서 이 기업들을 쪼개요. 임의로. 실제로 로펠러 뭐 이런 어떤 엑슨모빌이나 이런 회사들이 쪼개지기도 했었고. 한 곳으로 그게 이제 전체 경제 참여자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지금도 구글이나 아마존 뭐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그런 어떤 거기에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청문회를 하고 그랬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았지만 숨겨져 있는 이면에는 또 위험한 요소들도 있나 봅니다. 당연히 이제 누군가 모든 어떤 특정 항목들 그리고 특히 그게 이제 사람들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품목이면 품목일수록 얼마 전에 호주에서 그 휴지 대란이 벌어졌었던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휴지를 많이 만드는데 중국에 코로나가 도니까 이제 휴지값이 비싸질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휴지를 막 위생용품들 위생용품들 해서 뭐 그게 이제
식료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막 라면 사듯이 네, 사재기 하듯이 라면을 사재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과일값이나 야채값이 올라가면 비싸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석유값이 올라간다. 중동에 뭐 이렇게 이슈가 터져서 그러면은 미리 이제 차에다가 석유를 채워놓는 것과 같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종문작 필요한 사람들은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못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 아니에요. 봤을 때 허생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허생은 똑똑하다. 예, 뭐 일단 개인으로 봤을 때는 똑똑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치 위험한 인물이야. 위험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험하다기보다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근데 뒤에 보면 이제 뭐 산적질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섬에 들어갔다. 일부분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어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취약한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찔렀다라고 보면 좋겠네요. 찔렀다, 똑똑했다. 그걸로 통해서 또 만약에 제도가 정비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똑똑했다. 똑똑한 허생. 똑똑하지만 경제를 좀 망가뜨린 허생. 경제 전문가로서 허생이 잘 돌아가는 어쨌든 경제라는 거는 결국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노력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더 비싸게 주고 사야만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점 매석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파헤쳐 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대면 수업 하실 때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고요. 선생님이 고은 선생님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설명 잘 들으셨나요? 조선의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정리를 해 보았더니 만냥으로 한 가지 물건을 모두 사고 그리고 팔지 않아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매점 매석이 가능했다라는 거. 아까 만냥이 한 지금으로 치면 7억 정도 몇 억을 가지고서 이게 은으로 쳤을 때랑 금으로 쳤을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억을 가지고서 물건을 매점 매석할 수 있을 정도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경제 구조가 아주 허약한 당시 현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유통 또한 교통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던 우리 조선의 경제 구조의 한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26쪽 계속해서 이어서 갈 거예요. 자, 허생은 여기서부터 11번째 줄이에요. 자, 우리 전개 부분으로 들어가시면은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내용에서는 빈섬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개 부분에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빈섬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빈섬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 지명도 아니고요. 지금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공간이냐면, 자, 시험적인 공간이에요. 허생이 뭔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곳을 간 거죠. 자, 이곳에서 뭘 할 거냐? 자신이 꿈꾸는 이상국을 건설할 겁니다. 자, 어떤 이상국인지 한번 봅시다. 이습 중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고 사흘 동안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어요. 아마 사문이나 장기의 중간쯤 될 겁니다. 자, 사문이나 장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지명 옆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얘는 이제 사실성을 부여해요. 소설이기 때문에. 자,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해서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가고 이곳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짐승들이 떼지어 놀고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는 곳이에요. 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대한 묘사인데요. 딱 들어봤을 때 과일 열매도 있고요. 그 다음 짐승도 있고요. 물고기들도 있고요. 풍요롭고요. 아주 평화로운 공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산국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예요.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 그래서 이산국 건설 비슷한 소설 홍길동전에서 볼 수 있죠. 홍길동전 읽어보시면은 중학교 때 공부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율도국 모티프를 타갖고 왔습니다. 율도국과 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요. 자, 32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아 그런 곳이 있어. 그럼 거기 가자. 거기 가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 이거야.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사공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 전달자. 빈섬이라고 하는 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죠.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어요.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합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왜 실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땅이 천리가 안 되네. 천리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땅 덩어리 한 3분의 1 정도 규모?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만들기에는, 한 나라를 건설하기에는 너무나도 규모가 작은 거야. 작은 크기를 보고서는 야 너무 작잖아 라고 실망을 한 거예요. 토지가 비옥하고 물은 좋대. 대신 단지 아유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부자 할아버지로 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텅 빈 섬에 사람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사공의 말이었다. 사공은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 무슨 나라를 만들어. 그냥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덕이 있으면 지금은 사람이 없어. 지금은 빈섬에 사람이 없어요. 무인도란 뜻이잖아요. 지금은 무인도 있지만 덕이 있으면 사람이 올 거야. 내가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덕이라는 단어는 이산국의 경영 이념이에요. 우리 허생이 생각한 나라는 덕치주의. 정치를 할 때 덕으로 정치를 해야 돼. 라는 거죠. 덕치주의.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어. 굉장히 당당하고 뭔가 생각이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여기 나온 이 변산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있는 곳이야. 변산반도. 이거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전북 변산을 말해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여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군도들이 오글거리고 있는데요. 자, 군도라고 하는, 자, 오른쪽 날개 부분 가겠습니다. 자, 군도 보세요. 때를 지어 도둑질을 하는 무리래요. 근데 이 때를 지어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지만, 여기서의 이 군도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느냐? 원래는 양민이었습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집권층의 무능. 집권층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정치를 잘했다면 이들이 군도가 되지 않았겠죠. 또 만약 경제 구조가 이들에게도 평등했더라면은, 그리고 이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경제 구조의 모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생은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군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골칫거리였을 거야. 이 사람들이, 도둑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인데, 민중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파탄되고 파탄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벌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잡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층들이 얘네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무능력합니다. 그죠? 무능력해요.
군도들도 감이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해. 그렇다고 해서 군도들도 또 활동을 못해서 서로 되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허생이 군도를 산채를 찾아서 우두머리를 탈렸다. 이제 소굴로 들어갑니다. 1000명이 1000양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1인당 한 양이에요. 모두 아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논밭은 있어요? 물어보는 거. 논밭은 있어요? 군도들이 어이없어 묻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가 왜 도둑이 됐는데 우리한테 아내를 물어보고 우리한테 논밭을 물어보고 지금 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땅이 있고 처자식 있는 놈이 뭐 때문에 그렇게 도둑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알면서 물어봐.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하기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바라지 않겠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도들이 스스로 우리가 왜 군도가 됐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돈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현재가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이행기잖아요. 지금 시기 기억나시죠? 우리 중세에서 근대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돈의 중요성들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화폐 경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양반들은 또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집권층들은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무능해. 경제구조는 굉장히 취약했어. 모순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허생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2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하냐.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닷가에 와봐. 붉은 깃발 단 거 모두 돈을 실은 배야 가져가. 라고 이제 말해요. 회유하는 거죠. 일로 나와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군도들에게 얘기를 했어. 근데 군도들은 처음에는 뭐 미친놈이야. 말도 안 돼. 누가 너한테 돈을 줘? 라면서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비웃는 거야. 시민 모집합니다. 얘는 속으로 됐어. 사람들 모였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봤습니다. 그때 진짜로 30만 양의 돈을 싣고 정말로 배가 있는 거예요. 이때 모두들 대경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허생 앞에 줄지어 절을 합니다. 갑자기. 오직 장군, 이제 장군이라고 불러. 아까 미친놈이었잖아. 그치? 미친놈에서 장군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이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장군, 돈 앞에 이제 무릎 꿇는 거지. 이 당시가 그랬잖아요. 이제 돈이 힘이 생기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고서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라. 야, 너네 힘이 있으면 한번 가져가봐. 그랬더니 얼마를 가져가느냐? 너희는 얼마 가져가고 싶니? 힘이 있으면 얼마큼 가져갈 수 있겠어. 주머니라는 주머니는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봐봐. 30만 양의 돈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당 100냥 이상을 못 가져가요. 왜 100냥 이상 못 가져가느냐? 몸이 허약해진 거예요. 먹고 살지를 못해가지고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이 100냥 이상도 못 가져가. 이때는 돈이 이렇게 엽전처럼 돼갖고 무겁잖아.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폐였으면 많이 가져갔겠지. 근데 이거를 무거워가지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야. 안쓰럽죠? 야, 너희들이 힘이 있어도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 되려고 해도 이제는 도둑장부에 올랐기 때문에 너네 못 가. 너네 돈이 있어도 이제 못 살아. 내가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 테니까 100냥씩 가서 그냥 지금 니네 그 100냥 있는 거 가지고 가서 여자 그리고 소 거느리고 다시 와. 이게 이제 최소한 필요한 여자 하나 그리고 소 한 필 가지고서 가자. 이거 뭐냐? 이거 이상국입니다. 이상국의 모습이에요.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국의 모습은 뭐냐? 여자라는 건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도라는 거는 남자들을 지칭하겠죠. 도둑들이니까. 가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와 함께 가족을 이룬다는 거야. 가족을 기반. 그리고 소를 가지고 온다. 소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뭐냐? 농사를 짓겠다라는 뜻이에요. 농경사회. 그치? 그리고 아까는 정치 중에서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덕치주의. 그치? 자, 이런 모습들. 덕치주의, 또 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들. 그가 꿈꾸는 이상국의 모습들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에요. 지금 현재 도둑질했기 때문에 명부에 있어 쫓겨다니는 입장들이야. 그래서 갈 데가 없어.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빈섬에 거의 뭐 시민 된 거죠. 여기에 주민이 된 거예요. 국민이 된 겁니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자, 요거 허생이 이렇게 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개인이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허생이 이인다운 면모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나라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거 해낸 거예요. 개인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양반들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 집권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권층들이 그렇게 골머리 싸매고서나 했던 것들을 못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한 명이 이렇게 별다른 약간 평범하지 않은 이 한 명이 해결해 버렸어요. 깔끔하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구세제민 정책을 펼친 거예요.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구제했어. 그래서 이인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범합니다. 비범한 인물이에요. 자, 그들은 가서 이제 뭐를 했느냐?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을 만들고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돼요. 또 한 해 새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 9이삭이 달렸어. 왜냐면 한 땅에서 한 번 농사를 지으면은 그게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잘 못 짓거든요. 근데 여기는 농사를 안 졌던 비어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치? 3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대요. 이 장기도. 자, 이 장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해외 무역이라는 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실컷 먹고 남았어요. 실컷 먹고 양식을 이제 비축을 해놓고도 남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가져가서 파는 해외 무역까지도 실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야. 자,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였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일하고 100만 양을 얻게 됐어요. 돈도 또 벌었어. 경제적으로도 또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무역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허생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박지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박지원은 실학자니까 이제 나의 조그만 실험이 끝났구나. 자, 여기서 이 조그만 시험 전혀 안 조그맸어. 완전 큰 실험이었다고. 자, 이 조그만 시험 뭐였느냐? 바로 이상국, 이상사회를 건설했어요. 자, 그 이상사회 건설의 모습들 한번 볼까요? 자, 이상사회 건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계속 나옵니다.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이 매점매석, 우리 조선 경제가 아주 취약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그치? 여기서 돈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빈섬이라는 섬을 가서 이 돈을 이용해서 군도들을 교화시켰죠. 그래서 사회적인 골칫거리, 그들을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빈민을 구제했어요. 일석이조입니다. 자, 또 소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농업을 했는데 그 농업이 너무 잘 돼서 자급자족이 됐어요. 거기서 먹고도 남았대. 남은 건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가져가서 팔았어요. 해외 무역까지 가능하게 했던. 그래서 해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 100만 양이라고 하는 큰 돈을 벌었죠. 부가 생겼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해서 이 모습들을, 이 소설의 모습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사대부들이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굉장히 좀 실용주의 학문 실학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빈소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자, 농사하는 모습 보입니다. 농사하는 모습,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이뤄가지고 같이 쟁기질도 하고 이렇게 뭐 어업도 하고요. 이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는 거야. 부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들. 자, 이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왔을 때는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정지하려고 했어. 내가 돈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의관 정지하려고 했거든. 요거 문물을 말합니다. 문물, 의복이지만 문물을 말해요. 그런데 땅이 좋고 덕이 넓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해.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낳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해라. 여기 자, 오른쪽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낳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해라. 자, 이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규범을 지키라는 거죠. 기본적인 예는 지켜. 이건 또 알려주고 있네. 또 뭐 장유유서, 그치? 이런 것들은 지키라고 하는 거지. 다른 배들은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늘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지면서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대. 돈을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100만 양은 우리나라도 용납할 곳이 없다. 그래서 돈 50만 양을 바깥에다가 버려버려요. 이건 뭐야? 경제구조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 경제구조가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섬에서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현실 세계랑 그 다음에 부조리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 또 여기 또 제거하는 거. 그를 아는 자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리자. 그들은 나중에 또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를 아는 자들이 똑똑한 자들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대부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당시에 그 지식인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지식인들은 아무런 능력들이 없었어요. 그치? 그냥 무능력하고 허례허시가 잡혀있는 사람들이었지. 그냥 관념적인 인물들이었잖아. 그들에 대해서 전부 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상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100만 양 중에서 50만 양 버려버리고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이후에 어떤 행동, 어떤 행보를 펼치게 될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전개 3번째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